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지금 노려야 할 것은 바로 변동성과 바닥잡기라고 하죠.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변동성이 시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텀 피싱, 즉 주가 최저가를 노려서 매수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소외주의 반발까지도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 바닥을 노릴 수 있는 쪽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오늘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성장이 희소해진다는 것과 연초의 계절성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펴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연초의 계절성은 수급에서 나타나는데요. 매년 연말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매도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2월에 세금 이슈로 인해서 좀 팔고 1분기에 강한 순매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말에는 외국인 기관의 패시브 자금 장세 그리고 1분기는 개인 위주로 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 내년 이익 증가율이 높고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으면서 연말 계절성으로 급락한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일까요? 이들 종목들이 내년 초를 바라보고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주 하면 여러분들 뭐 딱 떠오르실 겁니다. 뭐 배터리나 게임주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의 주가의 변화도 뭐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사실 모든 종목군을 다 봐야 하는 시기이고요. 내 스타일에 맞는 종목군이 과연 어느 쪽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바닥 잡기에 무엇보다 집중하실 시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주식심화론에서는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2022년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으로 가나. 네, 오늘 이 주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이 지준율과 재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려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왔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화 정책 긴축이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각국의 중앙은행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되게 다양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 ECB, 한국 이런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고용이라든지 금융 안정 측면의 목표 달성도 또 하나의 책무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시기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미국 쪽이 일단 긴축을 준비하면서 이달부터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신흥국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좀 많은 상황이고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뭐 경제 자체가 최근에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결국에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여기에 금융시장의 안정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나섰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했나요? 일단은 올해 연초 대비 보시면은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 체코, 러시아, 헝가리 이런 국가들인 거죠. 근데 이러한 신흥국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이 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수준 대비해서 두세 배 이상의 물가가 최근에 나타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상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3년도 생각하시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테이퍼 텐트럼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신흥국 쪽의 자금이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순부터 올해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연말쯤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조금 더
긴축으로 가져가가지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치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 측면이 있다. 과거와 같은 테이퍼 텐트럼, 자국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유치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보다 워낙 높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또 인지했던 사실인데 이런 걸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 신흥국의 입장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중고가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금리를 인상했을 때 미국 쪽에서 그렇게 됐을 때 자금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셨는데요. 금리 인상에 나선 그 국가들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기준금리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국가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브라질 보시면은 지금 여기보다 더 높였거든요. 10%대 금리까지 최근에 또 인상을 했고요. 보시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은 사실 이머징 금리 인상의 기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이에요. 터키 내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인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신흥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측면이 대부분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가들별로는 각국의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자국 화폐 가치 때문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폭도 다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별로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 시기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긴축으로 가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축 방향성 속에서도 중국은 좀 금리를 인하했고 조금 전에 표에서 보셨듯이 인도네시아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금통위가 8번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한국은행 두 차례 인상을 했는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우선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1분기지 않을까라고 아실 텐데 저는 사실상 1분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이렇게 각각 25bp씩 인상하는 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연간으로 레벨로는 1.5% 정도까지 연말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 좀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또는 가계대출 증가세라든지 가계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선택이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슈와는 독립적인 기관인 건 맞지만 굳이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측면, 실물 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1분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1분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2분기와 3분기 추가적으로 이제 바로 4월 달에 금리 추가 인상을 하고 또 8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일단 지난 8월 달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국은행이 얘기를 했던 세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향후의 경제 흐름이 견실한 성장세, 견조하게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은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이러한 성장세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그냥 가정을 한다면은 물가 좀 높을 것 같고 이러한 불균형 측면에서 금융 이런 안정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책무이자 목표인 물가 안정, 여기에 고용 상황과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그 세 가지 목표가 각국에서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치적인 그 배경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연구원님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물론 예. 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측면에 문제를 강조를 하면서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지만 네. 아무래도 뭐 그래도 조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너무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뭔가 알파의 이유는 되지 않았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이전에 기준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도 해주셨고요. 네, 과거 대통령 선거 때도 보셔도 네. 지금 여당이 집권을 했든 지금 야당이 집권을 했든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대선 직전에는. 직전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컨센서스나 또는 생각을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 좀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금리 인상에서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국은행이 경제 흐름이 개선세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제 회복세가 나온 것이 어쨌든 대면 서비스 쪽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여러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나타났던 좀 회복세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리두기. 네, 맞습니다. 예, 거리두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사적 모임을 축소하고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가미가 된다면은 경제 흐름이나 고용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변화할 수도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뭐 오미크론과 같은 또는 이러한 거리두기의 조치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제한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네. 물론 이러한 소비나 또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랄까 이런 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제한 그 정책들이잖아요. 이러한 제한하는 정책들이 뭐 2주, 3주 이렇게 내에 적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적으로의 흐름은 사실 네.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네네. 한국은행에서 주장을 했던 또는 전망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조금은 견인을 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던 바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7,000명, 8,000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제한 조치를 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소비가 강하게 반등을 하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조금은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더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민간 소비가 가파르게 올라와서 성장을 끌어주기는 사실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고용 지표 예를 들면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은 최근 오늘 발표가 됐죠. 오늘 3.2%인가요? 계절 조정치로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측면의 그 고용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이라든지 조금 연세 많은 노령층의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여요. 다만 근데 이제 좀 내용 측면에서 좋은 고용 지표가 되려면은 정말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30대 또는 40대와 같은 좀 중축이 되는 이런 연령대에서의 고용이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측면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영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회복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퀄리티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고용은 차치하고 물가라든지 금융 안정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이러한 뭐랄까요 권한 약간 해야 되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누가 왜 인상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글로벌리하게 네, 흐름도 그렇고 맞아요. 금리 인상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인상을 할 수 있을 때 인상을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뭐 1년, 2년 후에도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놔야 또 나중에 쓸 수 있는 탄알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2, 3개월 정도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그 이후에 정책을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행하는
그러한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3월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뭐 지금부터 또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더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 금리 정상화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뭐 경제 회복세도 역시 그 경로 위에 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세 경로 위에 있다라는 시각이 많긴 하지만 고용 자체, 뭐 최근에 또 MZ세대 쪽의 퇴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일자리와 고용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을 견인했던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도 설비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견인했던 것들은 설비 투자와 수출 이쪽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성장률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대비해서 뭐 QOQ,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와 같이 강한 성장세가 설비 투자와 수출 쪽에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식적인 얘기들은 내년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는 견조할 것이다라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측면에서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설과 인수 합병 뭐 계속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라는 것이 또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의 어떤 그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이다 보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견조할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가파르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 물가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전망과 내년 PPI, CPI의 전망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급망 변목 현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는 오래 지속이 되고 그 영향력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것 같고요. 이렇듯이 이제 뭐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2011년도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 산업연구원에 따른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유가가 10%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9%포인트 상승,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0.56%포인트 상승에 기여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에도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원유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들인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곡물가도 곡물가지만 WTI,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러한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에서는 그 상승률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곡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라니냐라고 하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이러한 기후 측면에서의 변화도 곡물가를 높이는 영향으로 주거든요. 특히 네. 이제 지난 11월인가요? 10월 달에도 그 요소 가격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곡물 측면에서도 작황이 안 좋게 나오고 생산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농산물 측면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영향력들이 이제 올해 말 지나서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리하게 저뿐만이 아니라 국제 기관들, 뭐 민간 기관들,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역시도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고점을 형성하고 하반기 갈수록은 둔화되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일각에서 어떻게 외사나 이제 외국 이제 그러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시면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초반 넘어갈 때는 디플레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물가의 방향성은 이제 하반기 갈수록 특히 내년 하반기 갈수록 완만해진다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물가의 이러한 상방 리스크, 상방 압력이 연준 또는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이러한 숫자 자체가 이제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회한다면은 이러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IMF나 이런 국제기관에서도 이러한 물가에 대응해서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측면의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국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시장의 화두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금리는 금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게 결국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높으면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경제가 좀 최근에 좀 가라앉다 보니까 일단 금리를 좀 더 내렸고 미국은 경제가 가라앉기 전에 빨리 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요. 내년 글로벌 주식시장에 혹은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우선은 내년에 인상을 하냐 마냐 여부를만 놓고 보면은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빠르게 이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그 분들은 이제 뭐 내년 5월, 6월이면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올해 뭐 10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은 한 3분기, 빠르면 3분기, 적절하면 4분기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이 특히 11월 말부터 12월 넘어올 때 파월 의장의 뭐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러한 뭐 연준의 정책의 가속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의 선택지들이 조금 더 빨라지고 긴축의 흐름이 또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조금 우세해진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선 테이퍼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연준이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금리 인상 자체는 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실 연준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1월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내년도 하반기에 완전 고용 달성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이러한 완전 고용 달성이 가능성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이 이렇게 완전 고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점은 내년도 연준이 바라보는 고용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회복이 되게 탄탄할 거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더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물가가 하반기에 뭐 완만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결국에는 연준의 목표 2%를 상회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 특히 2% 정도 내외의 뭐 물가 수준, 고용 안정,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된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상황들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기가 많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준일 거고 그 금리 인상 자체가 뭐 시장의 충격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냐 또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시기가 나올 것인가 이거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경제 위험 요인이 금리 인상이 되려면 이 경제의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거나 가속화될 때일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이 경제의 회복세가 같이 보폭을 잘 맞춰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혹시 지금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주식 심화론 두 번째 주제, 올해 마지막 FOMC 관전 포인트는 네, 정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과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지, 전 세계적인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증권가는 정말 바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내일 있을 그 결과를 앞두고 FOMC에서 지난 11월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11월 FOMC 주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뭐 금리는 너무 당연히 아시겠지만 동결을 했죠. 0%에서 0.25%를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1,200억 달러에서 1,0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축소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도 1,05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150억 달러를 축소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발표된 그 12월 자산 매입 일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900억 달러가 보시면은 네, MBS랑 미국채 다 포함해서 9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이미 스케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 150억 달러 줄인 걸로 12월 달에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물가에 대한 연준의 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점이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물가 관련된 통화정책 문구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연준에서는 누누이 강조를 했던 문구가 트랜지토리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물가 상승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난 11월 FOMC에서 어떻게 문구를 바뀌었냐면요. expected to be transitory.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의한 물가 상승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조금은 단호하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연준에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문구로 수정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의 전망이 조정이 있었다, 수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을 결정한 거, 그다음 이거에 더해서 물가에 대한 뷰가 바뀐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자산 매입 테이퍼링을 축소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 테이퍼링 규모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스피드업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상황이 좋지 않다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조금 슬로우 다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억 달러씩 이러한 규모를 유사하게 시밀러하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11월 FOMC 발표 당시만 해도 150억 달러씩 매월 축소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은 내년 6월 달에 종료되는 걸로 예상이 됐던 FOMC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물가 관련해서 통화정책의 성명 문구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요인에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라고 했고 또 여기에 기자회견에선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본심을 숨기는 것 같기도 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파월 회장이 변호사 이런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네, 언변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말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명확한 점은 연준에서 이러한 문구에 대한 조정을 했다라는 거 사실 그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 얘기했던 당초 전망했던 게 틀렸다라는 거를 조금은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기존의 전망이 좀 틀린 것 같다는 것을 애둘렀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파월 의장은 앞서서 10월 초에 ECB 포럼에서 연설에서 물가 급등에 대해서 매우 강한 수요와 공급의 제약이 이어진 결과다라고 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에 대한 그 판단 계속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됐던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연구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나요? 예. 아닙니다. 네, 파월 예. 회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당초 연초만 했을 때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네. 기저효과, 왜냐하면 2020년도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저효과라든지 일시적. 네, 일시적 이러한 요인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평가를 했고 전망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6월, 7월, 8월 시간이 흐를수록 파월 의장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공급 요인의 이제 기인한 상승이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 상하원 그 증언에서도 제가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연초에 물가를 전망했을 때 공급 사이드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다, 생각지 네.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급망 변목 현상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다면은 연준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은 물가 또는 이러한 시기, 이 기간이 조금 더 오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연준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청문회에서도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제 그만 쓸 때가 됐다, 리타이어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한 만큼 이제 조금은 이제 연준에서도 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대한 평가 전망이 조금 틀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아직까지 연준이 바라봤을 때 내년 연말쯤에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완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 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높게 이어진다면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 긴축의 전환은 조금씩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 전망이 지금은 아예 바뀌었다. 근데 이러한 바뀐 점들을 12월 FOMC에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주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긴축이라면 괜찮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까지 갑자기 치솟게 되면 사실 우리 하반기에도 계속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어느 경로일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물가에 대한 그 연준의 인식이 특히 이 내년 하반기에 좀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완화될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망 문제가 결국에는 단순히 뭐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문제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하반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나타났던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사실 진짜 골치 아픈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 이러한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를 탄소에서 벗어나서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점인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또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예.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의 숫자 자체가 높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또 뭐 3, 4분기 더 넘어가서 내후년 1분기를 보신다면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서 넘어가는 내후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계적으로 이런 기고 효과, 높은 숫자에 대한 또 이렇게 YOY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또 말쯤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는 뭐 견조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가 레벨 자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하락하고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또 디플레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물가의 자체는 마이너스 가능성도 보시나 봐요, 연구원님. 제가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을 생각을 저도 하고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좀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물가가 1% 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라든지 글로벌 중앙은행들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물가 그 목표 수준은 2% 내외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에 만약 1% 초반대, 0%대까지 물가가 이제 안정화가 돼서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지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를 기록할지 왜냐하면 올해 내년 1분기는 너무나 물가의 상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YOY로 본다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인 거고요. 뭐 마이너스 간다 이건 아니고 이러한 가능성도 생각은 하고 있고 염두에는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긴축 나아가서 금리 인상으로 내년 나아가는 그 방향 속에서 경제 흐름과 물가의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열어두면서 예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면 뭐 시장의 고민은 고민이고 결론적으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냐가 또 시장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블룸버그에서 이번 주 FOMC 점도표가 나오는데 가장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점도표와 테이퍼링의 어떤 변화들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12월 FOMC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
그다음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겠죠. 일단은 테이퍼링 가속화 얘기 먼저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12월 달 축소 규모는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어제 스케줄이 좀 나왔기 때문에 12월 150억 달러 줄이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음 달 1월 달에 대한 내용들을 300억 달러로 넓히는 그 규모를 더 많이 가는 확대하는 측면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도표죠. 점도표에 대해서 가장 매파적일 수 있는 점도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9월 달의 점도표를 보시면은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총 18명 가운데 9명이었고 그 인상의 횟수는 9명 한 차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은 내년도 금리 인상이 두세 차례 정도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후년 금리 인상도 세 차례 그다음에 2024년도 뭐 두세 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금리 인상의 횟수, 그다음에 그 금리의 레벨 자체가 조금은 더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이미 시장 컨센은 두세 차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 12월 2일에 랜달 콜스 이사람 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아니라 17명 가운데 투표를 해가지고 그 점도표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10명 넘게 한 두세 명 빼고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거는 물가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물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지금 트랜지토리였었는데 이제 이 문구를 삭제할 것 같은 얘기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 트랜지토리를 대체할 문구가 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보시면은 물가 전망치도 수정돼서 나옵니다. 기존의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기존 수치보다 좀 높게 더 그 폭을 크게 상향 조정을 한다면은 연준에서 그만큼 물가 경로를 높게 옮긴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시사한 거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여부가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만약에 그냥 결정이 된다면은 컨센에 부합한 정도일 거예요. 생각보다 뭐 충격이라든지 뭐 서프라이즈는 네.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예상대로 끝났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테이퍼링 규모가 300억 이상으로 결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갑자기 뭔가 준다든지 하는 멘트가 있다면은 예상과 달리 더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물가 인상을 만일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말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만약에 지금 시장 예상대로 3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는 그 이상이 된다면 시장에선 좀 더 우려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셨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역시도 어떻게 될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우려할지 안도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그 횟수는 내년 3차례, 내후년 3차례,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두세 차례 정도라고 하면 세 차례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25bp 인상하면 1.5%포인트가 올라가는 건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준비가 되어 있을지, 경제 상황이 잘 뒷받침이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경제와 금리 전망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주 중반 수요일인데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만큼 정말 아시아 주식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큰 움직임을 채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정말 결정하지를 못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양대지수가 지금 2포인트, 0.27포인트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 양대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오전장에는 좀 상승을 시도했었던 일본과 중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FOMC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제스처를 취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감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